분석관님, 한국이 50억 달러를 버리고 미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 다급한 외침이 모스크바 루비앙카 정보본부의 복도를 가르던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100년간 설계해온 북극의 패권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요. 트럼프가 그린란드라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매입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우리 수뇌부들은 나토의 균열을 비웃으며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쇠빙선 한 척 없는 미국이 북극을 탐내는 건 그저 늙은 사자의 마지막 허풍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처참한 오판이었습니다. 한국, 그들은 과거 소련 전차 사대만 보고도 수도를 버리고 도망갔던 겁쟁이들 아닙니까? 여전히 1950년의 기억에 갇혀 오만에 찌든 러시아 장군들에게 저는 이 보고서를 던졌습니다. 미국이 쇠빙선 한 척 없어 북극을 포기했다는 비아냥은 이제 끝났습니다. 태평양 건너 한국의 조선소는 이미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괴물이 되어 러시아가 100년 넘게 쌓아 올린 북극 패권을 단 3년 만에 가루로 만들 준비를 끝냈으니까요. 푸틴이 겉으로는 전쟁 위협을 쏟아내면서도 왜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기업에게 제발 돌아와 달라고 무릎을 굽히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왜 그 독불 장군 트럼프조차 한국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지 그 추악하고도 경악스러운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힘내자 대한민국, 댓글로 대한민국의 힘을 보태주세요. 분석관님, 지금 당장 이걸 보셔야 합니다. 한국이 50억 달러를 쓰레기통에 쳐넣고 미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 비명 섞인 보고가 모스크바 정보본부의 대리석 복도를 가르던 순간 장내에는 냉소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고를 하러 뛰어들어온 요원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고 그가 내민 서류 뭉치는 마치 시한폭탄이라도 되는 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자리에 모여있던 러시아의 노련한 분석관들과 훈장이 가득한 장군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트럼프가 그린란드라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매입하겠다고 선언했을 때부터 이미 자신들이 이 판의 최종 승리자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는 나토 내부의 분열을 알리는 붉은 신호들이 가득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땅을 팔라고 요구하는 모습은 우리가 지난 40년간 설계해온 서방 동맹 붕괴의 서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 노련한 장군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의 내리 속에는 여전히 1950년의 기억이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자원 한 방울 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힘조차 없어 늘 강대국들의 눈치만 살피던 나약한 나라. 그는 이 보고서를 컴퓨터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규정하며 재검증을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3가지 경로를 통해 데이터를 재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영상을 통해 한국 조선소의 아들을 샅샅이 뒤졌고 국제금융망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현지에 잠입해 있던 휴민트들을 가동했습니다. 모스크바 정보본부의 전략 분석실 벽면에는 서방 동맹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표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분석관들은 연일 고립주의를 선언하는 미국의 행보를 보며 승전보를 쓰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축제 분위기에 취해 놓치고 있던 단 한 권의 문서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펜타곤이 비공개로 분류했다가 내부망에 업데이트한 2026년 미국 국방 전략서의 최종 수정본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 속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해 나갔고 그 결과값은 제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보통 미국의 전략 문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국가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캐나다나 아시아의 전통적 우방인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서에서 캐나다는 단 3회, 일본은 2회 언급되는데 그쳤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무려 8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미국의 2026년 가장 치명적이고도 중요한 파트너라고 명시되어 있었죠. 8번의 언급. 그것은 단순한 횟수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수십 년간 쌓아온 북극의 패권이 무너져 내리는 사형 선고의 소리였으며 미국이 잃어버린 망치를 대신해 한국의 거대한 영광로를 선택했다는 최종 통보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두고 흔드는 배짱의 근원은 미국의 힘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선한국이라는 전 세계 최고의 병기창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처참한 지표들을 근거로 트럼프가 선언한 그린란드 매입이나 북극 패권 탈환이 그저 표심을 노린 늙은 사자의 공허한 으르렁거림일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현재 40척에 달하는 압도적인 쇠빙선 함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인류 기술의 결정체라 불리는 원자력 추진 거대 쇠빙선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북극을 장악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도 정작 두꺼운 얼음을 깨고 나갈 제대로 된 쇠빙선 한 척을 자력으로 건조할 기술적 기반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선임기술위원은 소리를 지르며 재검증을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위성 적외선 센서를 가동해 조선소 내부의 여론을 추적했고 동시에 현지 정보원들을 투입해 실시간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재검증 과정은 처참했습니다. 오류라고 믿고 싶었던 수치들은 오히려 재확인될수록 더 정밀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시설을 임대하거나 하청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독보적인 모듈형 건조 공법과 수만 명의 숙련된 엔지니어를 미국 현지로 투입해 녹슨 도크를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하이테크 변기창으로 완전히 개조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숫자가 쌓이면서 분석실의 시선은 이제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가라는 결과가 아니라 도대체 저들은 무엇을 먹고 자랐기에 저런 속도를 내는가라는 원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지난 50년간 축적해온 조선소 가동 데이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일본의 대기업들이 장기 침체에 빠져 리스크를 회피하며 소극적인 투자를 반복할 때 한국은 영하 162도의 극저온을 견뎌야 하는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시장의 96%를 독식하며 기술적 한계를 돌파했습니다. 이 정교한 가스선 제조 기술은 곧바로 최첨단 쇠빙선 건조로 이어졌고 미국의 막대한 자본과 결합하는 순간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었습니다. 분석관님, 데이터를 다시 보십시오. 이들은 배를 조각하는 게 아니라 찍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잃어버린 망치를 빌려준 게 아니라 아예 한국이라는 거대한 제조 심장을 이식받은 겁니다. 요원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녹슨 망치를 비웃으며 방심하고 있을 때 트럼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교한 제조의 괴물을 파트너로 얻었습니다. 그 파트너는 이제 그린란드 앞바다의 얼음을 박살내고 러시아의 북극 지배력을 뿌리째 흔들 함대를 이미 바다에 띄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밀어냈던 그 모든 경악스러운 수치들이 사실은 러시아의 몰락을 예고하는 정밀한 시계 초침 소리였음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핀란드의 아커 아크틱이 설계한 영하 50도 내한 시스템 도면이 한국의 전산망에 입력된 지 불과 48시간 만에 첫 번째 시제품의 블록 조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시스템 수치 오입력이 분명합니다. 설계도 해석에만 몇 달이 걸리는 게 상식 아닙니까? 기술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하며 화면 속 숫자를 부정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재검증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으로 전송된 암호화 데이터의 양과 실제 조선소 현장의 크레인 움직임을 위성으로 대조했죠. 결과는 우리를 절망케 했습니다. 핀란드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쇠빙선을 조각해 내는 장인의 아틀리에라면 그 설계도를 받아든 한국은 버튼 하나로 그 예술품을 수만 개의 강철 조각으로 나누어 동시에 찍어내는 초고속 복제 공장이었습니다. 재검증을 거칠수록 의구심은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한국은 핀란드의 100년 노하우를 단 6개월 만에 완벽히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쌓이면서 분석실의 시선은 이제 이 협정의 결과가 아닌 원인으로 급격히 이동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토록 정교한 기술을 그토록 빠르게 흡수하는가? 우리는 그들의 과거 기록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사실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의 96%를 독점하며 극저온 기술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영하 162도의 가스를 다루던 그들에게 영하 50도의 북극해는 오히려 따뜻한 바다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러시아가 자신들의 쇠빙선 함대를 유지하기 위해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으며 고군분투할 때 한국은 이미 상업적 승부수를 던져 그 기술을 표준화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탐내는 건 땅이 탐나서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생산력을 등에 업고 북극 항로라는 21세기 무역 고속도로를 통째로 점령하려는 겁니다. 물류 비용 30% 절감이라는 수치가 이제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한국의 선박 건조 일정표에 따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분석관의 외침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일본의 조선소가 작은 부품 리스크 하나에 벌벌 떨며 결정을 미루는 사이 한국은 이미 북극의 얼음을 박살낼 거대한 강철 함대의 용고를 거치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배짱은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조업을 잃어버린 미국이 다시 위대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계 최강의 제조 심장인 한국을 자신들의 북극 전초 기지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러시아가 수십 년간 쌓아온 북극의 얼음 성벽은 이제 한국이 만들어낸 정교한 드릴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요. 관심은 이제 미국의 외교 정책이 아니라 한국의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지독한 생존의 열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기싸움의 승자는 결국 그 얼어붙은 땅을 수익성 있는 황금 무역로로 바꿔버릴 손을 가진 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지금 모스크바가 아닌 한국의 조선소에서 가장 뜨겁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정보본부의 기밀 문서 보관소 깊은 곳에는 야말 프로젝트라고 적힌 두꺼운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파일을 열어본 분석관들은 하나같이 깊은 한숨을 내쉬곤 하죠. 그곳에는 러시아와 한국이 가장 찬란하게 협력했던 시절의 기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서방이 크림반도 사건을 빌미로 우리를 제재하며 모든 기술 통로를 막았을 때 오직 한국만이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북극 에너지 개발에 사활이 걸린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위해 세계 최초의 쇠빙 LNG선 건조를 한국 기업에 맡겼고 결과는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5년이라는 시간 안에 무려 15척이라는 대규모 물량을 단 한 척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인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첫 번째 배가 인도되던 날 직접 행사에 참석해 한국의 기술력에 찬사를 보냈던 그 순간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는 두 번째 승부수인 아틱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주저없이 한국 조선소에 수십 척을 추가로 발주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스크바의 지도부는 한국을 돈만 주면 무엇이든 만들어 주는 최고의 파트너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전쟁이 터지고 서방의 제재가 다시 시작되자 우리가 알던 그 온순한 파트너는 순식간에 차가운 도살자로 돌변했습니다. 보고하십시오. 한국 측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50억 달러입니다. 그들이 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정말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건가요? 시스템 통계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닙니까? 이건 한 나라의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액수입니다. 정부 고위 인사의 고함이 분석실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즉시 재검증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의 금융권과 기업 내부의 동향을 샅샅이 뒤졌죠. 하지만 재검증 결과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거래를 중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 만들어져 인도를 기다리던 배들조차 러시아에 넘기기를 거부하고 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50억 달러. 그것은 작은 도시 하나를 통째로 지을 수 있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우리 수뇌부들은 한국이 결국 이 거대한 자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 확신했지만 그들은 그 막대한 결실을 쓰레기통에 쳐넣고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자존심을 세워도 한국의 정교한 기술과 성실함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푸틴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을 비웃으며 나토의 분열을 즐기는 동안 한국은 그 틈을 타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러시아가 주었던 우주 항공과 무기 체계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한 그 제자가 이제는 스승의 돈줄을 끊고 미국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재검증이 진행될수록 분석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의구심은 단 몇 시간 만에 처절한 패배감으로 변했습니다. 위성 사진을 판독하던 기술진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라인은 단순히 기계를 조립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인류 최대의 자동화 변기창이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유럽 전역에 퍼져 있는 휴민트와 경제정보원들을 가동해 재검증에 착수했습니다. 노르웨이의 항구에 하역되는 거대한 선적 컨테이너의 일련 번호를 추적하고 창원의 군수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에너지를 적외선 위성으로 전수 조사했습니다. 재검증 결과는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박살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탱크를 파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빠른 전쟁 수행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쌓일수록 우리 분석관들의 시선은 이제 얼마나 팔았는가라는 결과가 아니라 도대체 저들은 무엇을 연료 삼아 저토록 거대한 영광로를 지켜왔는가라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지난 75년을 역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1950년 우리가 뿌린 그 치욕의 씨앗이 그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지독한 도끼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원 한 방울 나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그들은 스스로가 거대한 자원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분석관님, 보십시오. 관심의 초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고 큰소리치며 나토 동맹을 흔드는 건 미국의 힘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이 잃어버린 그 거대한 제조의 망치를 한국이 대신 쥐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자본과 한국의 광기 어린 제조 속도가 결합한 이 괴물을 우리 러시아의 구식 생산 체계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덴마크는 격분했고 유럽연합은 비난 성명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수뇌부들은 이 어부지리를 즐기며 최고급 보드카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미국의 제조업 몰락을 비웃는 조롱뿐이었고 그 틈바구니에서 아시아의 작은 국가인 한국이 어떤 결단을 내리든 그것은 한낱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요원의 보고서를 낚아채 정밀 분석을 시작했을 때 제 등줄기에는 서늘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이 러시아와의 50억 달러 규모의 쇠빙 LNG선 건조 계약을 단칼에 찢어버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적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들은 이미 한국의 조선소 독에서 완성을 앞두고 유령선처럼 떠 있었고 그것을 인도받지 못하면 러시아의 북극 에너지 수출 혈관은 그대로 괴사해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봐, 볼코프. 이 숫자가 정말이라고 믿는 건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내 총생산 규모를 생각해보게. 50억 달러는 그들에게도 생명줄 같은 돈이야. 이건 분명히 통계적 오류거나 우리를 흔들려는 미국의 기만 전술이 틀림없네. 과거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해준 T-34 전차 단 4대의 겁에 질려 수도를 버리고 도망쳤던 그 나약한 나라의 이미지가 그의 오만함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서너 시간이 흐른 뒤 결과가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를 받던 기술 분석관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오차없이 일치했습니다. 한국의 거대 조선소에서는 이미 우리가 주문한 배들의 엔진 가동을 중단하고 용접 부위를 다시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 막대한 돈을 쓰레기통에 쳐넣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위성 사진을 다시 봐. 이 조선소 면적이 정말 축구장 730개 크기라고. 시스템이 단위를 잘못 계산한 거 아니야? 평방미터를 평방밀리미터로 착각한 거 아니냐고. 장군은 소리를 지르며 스크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확대된 위성 사진 속에는 개미 떼처럼 움직이는 수만 명의 노동자들과 거대한 강철 벽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재검증을 거칠수록 의구심은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한 조선소에서만 3만 5천 명의 숙련공들이 3교대로 일하며 1년에 200척이 넘는 선박을 찍어내고 있다는 데이터는 오류가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러시아가 1년에 고작 2척의 쇠빙선을 예술품 조각하듯 만들 때 그들은 규격화된 함대를 버튼 하나로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쌓이면서 분석실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만하던 장군들의 시선은 이제 얼마나 손해를 보느냐는 결과가 아니라 도대체 저들은 어떻게 저런 괴물 같은 속도를 내느냐는 원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지난 75년간 어떤 엔진을 돌려왔는지 추적했습니다. 1950년 우리가 뿌린 굴욕의 씨앗이 그들에게는 생존이라는 절벽 끝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휴전선 넘어 100만 대군과 대치하며 단 한순간도 망치를 놓지 못했던 그들의 트라우마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치명적인 제조 능력을 보유한 변기창으로 진화해 있었습니다. 미국이 제조업의 영광을 잊고 실리콘밸리의 안락함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은 거대한 영광로에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라는 판을 흔들 수 있는 배짱을 부린 이면에는 이 젊고 도끼 어린 파트너가 뒤를 바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나토의 분열을 조롱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동안 한국은 미국의 낡은 조선소를 대신해 러시아의 북극 시대를 끝낼 사형 집행관의 도끼를 갈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복수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가장 날카롭고 차가운 강철의 형태로 우리의 목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손에 쥐고 상급 분석관들에게 보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조롱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작은 아시아 국가가 강대국들의 북극 패권 게임에서 어떤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며 제 분석을 시스템 오류로 치부했습니다. 데이터 알고리즘을 다시 점검해보게. 펜타곤이 제정신이라면 고작 한국을 8번이나 적었을 리가 없지 않나. 이건 분명히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기만용 텍스트야. 캐나다의 북극 해안선 길이를 보게. 상식적으로 파트너는 캐나다여야 하네.
상급 분석관은 제 보고서를 테이블 너머로 밀어내며 껄껄 웃었습니다. 저는 그의 오만함을 뒤로하고 독자적인 재검증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히 언급 횟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각 문장이 담고 있는 전략적 밀도를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믿기 힘든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를 향해 지리적 이점은 있으나 능동적 기술력이 결여된 감시자라고 평가절하한 반면 한국을 향해서는 미국의 부족한 제조 심장을 완벽하게 대체할 유일한 함대 제조기라는 극찬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쌓이고 구체적인 맥락이 드러나자 분석실의 비웃음은 서서히 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미국 국방부가 한국의 조선소 시설과 공정 속도를 러시아의 주력 조선소인 즈베즈다와 정밀 비교한 도표가 화면에 띄워졌을 때 장군들의 표정은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러시아가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10년을 매달려야 하는 북극 개발용 특수선 건조 일정을 한국은 단 3년 만에 그것도 오차없는 정밀도로 완수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펜타곤의 인장이 찍힌 채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이제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가 겉으로는 한국을 향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따를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사실 모스크바의 실무자들은 비명에 가까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러시아조차 한국의 기술적 토대 없이는 북극 항로의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공포가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주지 않는 원천 기술을 한국에 전수해주며 제자로 키웠던 것은 바로 우리 러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자가 스승의 목을 겨누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 트럼프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가장 섬뜩했던 것은 미국이 한국을 언급할 때마다 따라붙는 이면의 신뢰였습니다. 트럼프는 덴마크와 그린란드 문제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며 서방을 갈라놓는 척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한국이라는 확고한 제조 기지를 확보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미국이 쇠빙선 한 척 없어 북극을 포기했다는 비아냥은 이제 끝났습니다. 펜타곤은 이미 한국의 조선소 야드에 미국의 자본을 투입해 북극을 뒤덮을 거대한 강철 함대를 찍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스크바 정보본부 메인홀의 거대 스크린에는 미국 전역의 주요 항만과 조선소 가동률이 실시간 그래프로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는 참담할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었죠. 우리 분석관들은 그 붉은색 정지 신호들을 보며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때 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던 미국의 제조 패권은 이제 먼지만 쌓인 도크와 녹슨 크레인이 늘어선 거대한 고철 전시장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은 부유함의 단맛에 취해 스스로 손에 기름때를 묻히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은 잡초가 무성한 폐허가 되었고 필라델피아의 조선소는 수십 년간 파도 소리만 들리는 유령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내부 문서를 해킹해 분석했을 때도 그들의 북극 전략 일정표는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이었고 예산 계획은 실현 불가능한 마법 주문서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실리콘밸리의 안락한 의자에 앉아 가상 세계의 숫자만 만지작거리느라 실제 거대한 강철을 달구고 배를 띄우는 제조업의 근간을 잃어버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달콤한 안도감은 채 한 시간을 가지 못했습니다. 기술 분석팀의 한 요원이 4색이 된 얼굴로 메인 서버의 데이터를 갱신했을 때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폐쇄된 줄로만 알았던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전력 소비량이 최근 한 달 사이 폭발적으로 급증했다는 이상 징후가 포착된 것입니다. 위성 사진을 최대 배율로 확대한 기술진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곳의 깃발은 성조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심장부 한복판에 위치한 그 거대 조선소의 메인 타워에는 한국의 거대 조선 기업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30년 전 이미 가동이 중단된 폐기 시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과 몇 개월 만에 이 정도 전력을 사용하며 대규모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시스템 알고리즘이 단위를 잘못 계산한 게 틀림없습니다. 기가와트를 킬로와트로 착각한 거 아니냐고. 모스크바 정보본부의 분석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형 상홈판에는 미국과 핀란드, 그리고 한국이 체결한 이른바 아이스팩트의 세부 구조도가 띄워져 있었죠. 우리 분석관들이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만 해도 그것은 그저 강대국들이 모여 사진이나 찍기 위해 만든 허울뿐인 협정이라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쇄빙선 설계 능력을 갖춘 핀란드가 참여한다는 소식에 긴장하긴 했지만 핀란드에 협소한 조선소 생산 능력을 고려할 때 러시아의 북극 지배력을 위협하기에는
최소 50년은 걸릴 일이라고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핀란드 헬싱키 조선소에서 유출된 설계 데이터와 한국의 거제도 조선소에서 포착된 공정 일정표를 대조해 본 순간 그 비웃음은 차가운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핀란드는 쇄빙선의 두뇌인 설계 도면을 제공하고 미국은 무한한 자본력을 투입하며 가장 무서운 변수인 한국이 그 모든 도면을 바탕으로 실제 함대를 찍어내는 심장 역할을 맡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100년간 독점해온 북극의 패권을 단숨에 분쇄하기 위해 트럼프가 설계한 거대한 함정이었죠. 분석관님, 숫자가 쌓이고 상황이 악화되자 분석실의 시선은 이제 배신감에서 원인 분석으로 이동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움직이는가? 우리는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생존 본능을 분석했습니다. 휴전선 너머 100만 대군과 대치하며 수십 년간 긴장 속에 살아온 그들에게 국제사회의 약속과 동맹의 결속은 단순한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대 원칙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기술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은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50억 달러라는 거액을 미련 없이 던질 만큼 독한 나라였던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한국의 조선소 도계는 우리가 주문한 배들이 유령선처럼 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배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혈관이 막힌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북극의 가스를 팔아 전쟁 비용을 충당하려던 계획은 한국이라는 이 거대한 댐 앞에서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한 분석관의 보고에 회의실은 침통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푸틴 대통령의 이중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한국을 향해 거친 경고를 쏟아냈지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한국 기업들을 향해 다시 들어오는 것은 우리 마음이지만 너희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며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현대자동차와 같은 거대 기업과는 이면 계약을 통해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 공장을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되찾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기까지 했습니다. 관심은 이제 단순히 끊어진 계약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그 지독한 약속의 무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바로 50억 달러조차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이 무시무시한 파트너가 뒤를 바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스크바 정보본부의 기밀 기록실 가장 깊숙한 곳에는 1950년 6월의 기록이 담긴 빛바랜 사진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우리 러시아의 자부심이었던 T-34 전차들은 거침없이 남하하며 한반도의 산하를 유린했습니다. 당시 우리 장군들은 호언장담했습니다. 전차 한 대 없던 그 가난하고 나약한 나라는 단 4일이면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이죠. 실제로 당시 한국은 우리 전차의 굉음만 듣고도 수도를 버려야 했던 강대국들의 체스판 위에서 가장 먼저 희생될 졸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철저히 얕보았고 그들이 흘린 눈물과 치욕은 우리에게 그저 승리의 훈장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75년이 흐른 2026년 오늘 그 사진첩을 다시 펼쳐 든 우리 분석관들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투영된 위성 영상은 1950년의 대잡이었지만 공격과 수비의 위치는 완벽하게 뒤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두고 유럽과 기싸움을 벌이며 느긋하게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그 뒤를 바치고 있는 것은 우리 전차를 복제한 조악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주력 전차인 T-90을 아득히 초월하는 화력과 지능을 갖춘 한국산 K- 이 전차의 거대한 행렬이었습니다. 보고서 수치를 다시 검토해. 어떻게 일개 아시아 국가의 방산 수출액이 불과 4년 만에 5배나 폭증할 수 있다는 건가? 이건 통계학적 기적을 넘어선 데이터 조작이 분명해. 펜타곤이 우리를 기만하기 위해 가상 자산을 실물 경제 수치로 둔갑시킨 거 아니냐고. 전략 분석국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한국이 보유한 기갑 전력의 수치와 폴란드로 수출된 물량을 도저히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가 시베리아의 가스와 석유를 팔아 안일한 영광에 취해 있을 때 한국인들은 우리가 준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단 한순간도 망치를 놓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들이 부유해지자 디트로이트의 거친 공장 일을 버리고 실리콘밸리의 안락함으로 도망칠 때도 한국은 휴전선 너머 100만 대군과 대치하며 세계 최강의 병기창이 되었습니다. 한 요원의 절규 섞인 보고의 장내에는 비참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1930년대 스탈린이 그토록 원했던 강력한 공업 국가의 이상향은 정작 러시아가 아닌 우리가 짓밟았던 그 작은 나라에서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조차 배를 못 만들어 우리에게 비웃음을 사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태평양 건너편에 세계 최강의 정비소를 마련한 채 우리의 앞마당인 동유럽과 뒷마당인 북극을 동시에 조여오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재분석할수록 수치는 더욱 잔인하게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미 유럽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고 그들이 폴란드에 구축한 탄약 생산 능력은 러시아 전체 생산량의 핵심 지표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러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을 포위하는 정밀한 공업망의 형성이었습니다. 역사의 복수는 참으로 지독하고도 정교했습니다. 75년 전 우리가 던진 전차의 불꽃은 한국이라는 거대한 영광로를 달구는 땔감이 되었고 이제 그 영광로에서 쏟아져 나온 철갑들은 우리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관심은 이제 트럼프의 외교 수사가 아니라 한국의 공장 라인에서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나오는 그 압도적인 숫자의 원천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비극이 우리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복수극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스크바 정보본부의 전략 분석실 메인 스크린에는 이제 전 세계 해상 무역의 지도를 완전히 뒤바꿀 새로운 항로도가 투영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이라는 무리수를 던지며 나토 동맹국들의 주권을 흔들 때 우리 수뇌부들은 그것이 미국의 자멸을 초래할 악수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의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늙은 제국은 자신의 무너진 제조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 가장 날카롭게 벼려진 젊은 괴물인 한국과 피해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는 순간 우리 분석관들은 비참한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북극 항로라는 21세기 패권의 고속도로, 그 최후의 승리자가 도달할 종착역에는 일본의 요코하마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도 아닌 바로 한국의 부산과 울산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다시 정밀 검증하라. 북극 항로 활성화에 따른 물류 비용 30% 절감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이토록 단기간에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한국의 조선소에서 이미 건조되고 있는 함대 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확정된 미래가 아닌가. 위성 오차 범위를 0.01% 이내로 좁혀서 다시 계산해. 전략기획국장의 비명 섞인 명령에 분석팀은 3일 밤낮을 지새우며 재검증에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보유한 3대 조선소의 연간 건조 능력인 200척 이상의 수치가 과장된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재검증을 거칠수록 의구심은 처참한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의 96%를 독점하며 쌓아온 극저온 기술을 바탕으로 러시아가 수십 년간 쌓아온 북극의 패권을 단 3년 만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하이테크 함대를 이미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위성 사진 속 한국의 거제와 울산 야드에는 영하 162도의 혹한을 견뎌낼 특수 강철 블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이는 곧 러시아의 북극 지배력을 해체할 거대한 드릴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쌓이면서 우리 러시아 수뇌부의 시선은 이제 트럼프의 입담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그 지독한 원인으로 급격히 이동했습니다. 관심은 이제 트럼프의 외교 수사가 아니라 한국의 공장 라인에서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나오는 그 압도적인 숫자의 원천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비극이 우리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복수극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저토록 무서운 괴물로 만들었는가? 우리는 한국의 75년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1950년 우리가 뿌린 그 치욕의 씨앗이 그들에게는 평화에 안주하지 않는 지독한 안보 강박과 생존 본능을 심어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이 풍요로움에 취해 스스로 망치를 놓고 실리콘밸리의 안락함으로 도망칠 때 한국은 휴전선 너머 100만 대군과 대치하며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세계 최강의 병기창을 완성했습니다. 그들의 공장은 곧 그들의 유전이었고 그들의 기술은 곧 그들의 영토였습니다. 보십시오. 관심의 초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겉으로는 한국을 향해 경고를 쏟아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업들에게 이면 계약까지 제시하며 매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미래인 북극 항로가 성공하려면
그 길을 달릴 가장 안전한 배를 만들고 그 짐을 받아줄 세계 최고의 항만 인프라를 가진 한국의 협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믿을 수 없고 중국은 너무 거대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숨구멍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뿐입니다. 한선임 분석관의 처절한 보고에 회의실은 비참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트럼프는 이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그린란드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판을 흔들어 러시아의 북극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한국이라는 전 세계 최고의 제조 심장을 미국의 병기창으로 삼아 새로운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토의 분열을 조롱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동안 한국은 미국의 낡은 조선소를 대신해 러시아의 패권을 끝낼 사형 집행관의 도끼를 이미 완성했습니다. 이제 모스크바의 주인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미국을 늙고 병든 제국이라고 비웃을 수 있습니까? 물론 미국은 늙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할 가장 독하고 정교한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2026년의 지정학은 이제 새로 쓰여야 합니다. 미국의 행동은 이제 독자적인 허풍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제조 능력을 갖춘 동맹이 그들의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약해졌다고 안심하는 순간 태평양 건너편에서 한국의 기술로 수리된 함대들이 북극해를 뒤덮을 것입니다. 서방의 무기고가 비었다고 확신하는 순간 한국의 탄약 공장들이 24시간 가동되며 우리의 전선을 무력화할 것입니다. 역사는 참으로 지독한 농담을 던지고 있습니다. 75년 전 우리가 던진 전차의 불꽃이 한국이라는 거대한 영광로를 달구는 땔감이 되었고 이제 그 영광로에서 쏟아져 나온 철갑들이 우리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러시아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도태될 뿐이며 우리는 지금 그 도태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스크바 정보본부의 당혹감은 단순히 한 나라의 정보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원도, 땅도, 가진 것 하나 없던 우리 한국이 오직 사람과 의지만으로 세계 질서의 판을 어떻게 뒤바꿨는지를 보여주는 경이로운 증거입니다. 1950년 제대로 된 전차 한 대 없이 눈물로 지켜야 했던 이 땅이 이제는 미국이라는 거대 제국이 북극의 패권을 위해 손을 내미는 세계 유일의 병기창이 되었습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기싸움 속에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동시에 가장 갈망하는 이름이 바로 우리 한국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러시아가 지난 100년간 쌓아올린 북극의 얼음 성벽은 이제 한국의 조선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 앞에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던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무역의 길을 열고 동맹의 운명을 결정하며 세계의 숨통을 쥐고 있는 기술 패권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경악스러운 진실과 감동의 현장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힘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세계 끝까지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지금 화면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한국의 위상을 알리는 이 채널의 거대한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 댓글은 제작진이 더 깊고 날카로운 진실을 찾아내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가 숨기고 싶어하는 한국의 진짜 저력,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가슴 벅찬 승리의 기록들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위대한 여정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